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비가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시를 못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요. 제가 긴급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손님이 들어오면 방송을 잠시 끄고 영업하는 걸로 하고요. 없으면 그냥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앞치마까지 평상시에 하던 이렇게 딱 앞치마를 입고 있어요. 긴급 사항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는 해야 되잖아요. 오늘 같은 날 쉬어야 되나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긴급하게 인드라가 방송할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아무 단톡방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링크 달아드립니다. 그러면은 단톡방 알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576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6월 23일 인원리 피살 공무원 사건 정의 추구 문제 정쟁 유감 누리호 성렬형 워렌 버핏 이재용 이창용 CT 환율 유가 소박사 김메달 김태우 김길선 VOA 미국에서 우리 방송 알자지라 젊은 시각 이런 제목입니다. 워렌 버핏 이재용 누리호 알자지라 VOA 미국에서 우리 방송 신인균 젊은시각 성렬형 올드튜브 재물포 르네상스 유정복 채널A 은평구청장 사과박스 김태우 서해피경 유적 문전비 고발 미 국무부 CT은행 이창용 하는 신은이라고 썼네.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하는 금융안정보고서 환율 소박사 원숭이 두창 진매당 김길선 세태현 추구계획 이런 제목입니다. 버핏 2%만 성공하고 98%는 실패하는 이유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워렌 버핏 골드만삭스 연설. 두어 시간 동안 어저께 손님이 전혀 없어서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는데 우연하게 워렌 버핏 이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중간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밀어닥치네요. 이 무슨 우연인가 했더니 이제 무슨 우연이긴요. 구이번 선생님께서 주식으로 대박 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나 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문장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절대는 없어요. 네버는 없어요. 절대로는. 절대는 오직 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유부는 인드라가 주식으로 대박 나기를 늘 바라지는 않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겠지만 가끔가다 한 바랄 수도 있다. 아주 낮지 않는 0.001%로 바랄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입견이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무조건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워렌 버핏의 영상은 주식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 영상 제가 시청한 게 알고리즘 타고 인드라님께 뜬 것 같습니다. 하하. 얼마 전에 본 영상인데 제 기억으로는 버핏이 가구점 운영하던 노인과 자동차 리스 사업하던 노인의 사례를 통해 겸손을 얘기했던 걸로 압니다. 라고 하셨는데 테네님 어서오세요. 겸손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고객 감동이었다는 거죠. 경험.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살 때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원한다 이거죠. 소비자나 판매자는 감동을 주고 소비자는 감동을 얻는다. 만족감이죠. 이거죠. 그러한 것이 이 두 기업의 꾸준한 비결이 아니겠는가. 그 경험에서 온다. 가격은 문제되지 않고 그 경험, 또 진정성, 경험, 그 다음에 그 친절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손님 응대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한계는 있죠. 인드라가 저분들 성공한 저분들처럼 상해 본능을 타고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재밌는 영상이고 그렇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보라고 했는데 봤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재용이 윤 바이든에 꺼내든 3나노, 3나노 삼성 다음주 세계 최초 발표. 그래서 이제 지금 3나노가 그 대만 업체에 비해서 기술이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갖지만 동시에 그 수율 문제에서 불량률이 좀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용은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번 여름에 다음 주에 삼전이 이러한 발표를 한다는 거는 저가 매수를 하라는 얘기인가. 다음 주에 뭐 이러한 시그널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삼전이 주가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인터넷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자동 판매 인출기여서 그래요. 이머징 마켓 중에서 중국이다, 인도다, 다른 나라들은 이 현금 빼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잖아. 귀찮아하고. 근데 한국은 거의 그냥 거의 자동 인출기처럼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넣고 쉽게 뺄 수 있어요. 편의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머징 마켓에서 원톱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 마켓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들의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에 남아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일찌감치 선진국 시장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라고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뭐 태네님이 3만전자 간다 그러면 절대로 갈 리가 없고, 제가 장담을 드리면 여러분, 이건 뭐 태네님도 인간지표고 인드라 인간지표 누가 어떤 건지 모르겠죠. 인드라도 뭐 장담을 드리면 또 어떨지 모르는데 5만 이하로 가면 무조건 사세요. 특히 미카엘님도 그걸 노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 지금 우선주가 더 떨어져 있잖아요. 우선주가 만약에 5만 이하로 떨어진다, 그냥 사시고 그냥 가족에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삼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5만 이하로 떨어지면 삼전 우선주 뭐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청에 가실 일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시면 되고, 그러니까 삼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시기로 봐야 되냐?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금융위기 때하고는 다릅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지금의 터키나 뭐 이런 나라에서 국유본이 경제 위기를 일으키기 딱 좋은, 죽기 딱 좋은 경제 규모였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외환 위기는 절대란 표현 쓰면 안 되죠. 일어날 확률이 0.001%예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 문제는 2008년의 금융위기처럼 한국은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터지든 그것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줘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뭐 저쪽에서 농산물이 어떻게 되고, 어쪽에서 파업하고, 뭐 그렇게 모든 게 한국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국 경제 특징은 양철 뚜껑과 같아가지고 냄비에 냄비, 진짜 냄비. 빨리빨리야. 주가가 폭등할 때도 남들보다 빨리 폭등해. 뭐 이게 성재형 정부가 잘해서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국 경제 체질이 그래요. 빨리빨리.
오를 때는 이명박 정부 때 폭등했잖아. 예. 그냥 팍 올라. 떨어질 때는 누구보다 빨리 수직 낙하해요.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 한국 경제의 특징과 한국 금융시장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예, 가장 먼저 빼내거든. 근데 빼낼 때 어떤 걸 빼내? 삼성전자를 빼낸다 이거야.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네이버. 예, 삼성전자하고 네이버가 같은 계열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나름대로 다 이렇게 이쪽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모거스탠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예, 그쪽에서 많이 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빼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과대. 그러니까 인들아 볼 때는 네이버 자체 문제도 아니고 예,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해야 될 것은 낙폭과대. 외부의 요인으로 기업 자체의 요인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주식을 노리고 있다가 예, 안전빵인 분들은 삼전에 투자하고 아닌 사람들은 예, 뭐 이렇게 네이버에 투자하든 뭐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그래서 재용이 형이 인드라 재용이 형의 경영 능력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2번이나 갑방 갔다 왔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용 형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제 주가는 다르게 간다. 아무리 재용 형이 뭐 어떻게 해봐야 이번 여름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냐? 찬바람이 불 때다. 추석 때다. 9월에 파월이 미국 연준이 어떤 식으로 발표하든 그것이 뭐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다 좋아요. 그러니까 9월달 FOMC 끝나면 그때부터 주가는 중기적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다. 유가는 안정화된다. 달러는 약간의 약달러 국면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95.5 이하로 가는 게 아니고 정상 구간에 온다 이거죠. 지금은 강달러고 정상 달러가 될 수도 있다. 한반기에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단기는 그래요. 근데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그러면 또 겨울을 맞이하잖아요. 그때부터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진짜로 내년이면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무조건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내내 1년 내내 경기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드라 시나리오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 시나리오를 지금 많은 데서 인드라가 먼저 얘기한 걸 많은 데서 지금 여러 유수한 어떤 금융 보고서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어. 인드라 얘기를 2024년부터 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 올해는 팍팍 올린다. 내년에는 금리는 정점을 찍는다. 올해 말로. 문제는 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화량이지. 금리는 상징적인 예에 불려요. 금리 정책으로 이걸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약간의 트릭이라고 저는 강조했죠. 실제로 연준이 움직이는 힘은 금리가 아니라 통화량인 겁니다.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금리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인드라가 100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특히 테네님 같은 경우는 금리에 너무 환상에 빠지고 있어요. 금리 정책으로 세상이 뭐 부동산이다 뭐다 이런 게 잡혀지는 게 아니야. 시장은 금리만으로는 통화량이 문제인 거지. 통화량을 줄이느냐 마느냐 이게 더 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금리는 통화량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는 상징적인 떡밥에 불과하다. 이걸 계속 인드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400만 불 넘자님 어서오세요. 테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간지표지. 그래서 좀 더 야단법석을 떨어야 된다. 테네님한테 얘기 들으시고. 안녕하세요 허랑님. 하도 통화량 강조해서 인식이 바뀌었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금리를 인하한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연준이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 혹은 양적 완화를 다시 한다.
이게 핵폭탄 뉴스예요. 예, 금리 인하만으로는 시장이 다시 막 예, 살아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 시장은 어떻게 받아요? 금리 인하한다면 진짜 금리 경기가 침체했다는 걸 연준이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호재인데 예, 그때가 되면 악재가 될 거야.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이. 경기 침체를 연준이 인정했네 이러면서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어. 오히려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건 언제부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나 간단해요.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 이런 소식만 들려오면 된다 이거예요. 통화량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네. 모그스텔리아 AMD 근데 AMD 매수한다는 건 AMD가 요즘 주가가 이렇게 모그스텔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대만 기업 애플 그 다음에 미쓰비시 이쪽으로 이제 많이 모그스텔리는 아무래도 얘기를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죠. 지금 AMD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저점 떨어질 때는 과도하게 떨어지는 법이죠. 삼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 여름 추석 때가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든 주요한 IT 기업의 저점 형성하지 않을까. 다들 뭐 지금이 저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7월 달도 있고 9월 달도 있다. 연준이 그냥 우리 금리 인하 안 할래? 아니 금리 인상 안 할래? 이런 신호를 전혀 주고 있지 않는 이상 7월에도 금리 올리고 9월에도 금리 올린다 이거죠. 9월 추석 직전이 제 생각에는 전세계 주가에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사고 싶은 주식을 참으면서 종잣돈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주식병이 드신 분들은 작전주를 노리세요. 보시죠.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응인님처럼. 응인님이 저번에 인들한테 인들한 요즘 주식 안 하거든요. 응인님이 추천을 하나 해주셨는데 한 10% 수익 거두고 오늘 보니까 10% 하락했더라고. 딱 작전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3개월 동안 응인님 작전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전 매니아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시카고 한인회. 시카고가 이제 내륙 지방인데 호수를 끼고 있어서 5대5가 거의 바다 수준이다 이거죠. 흑해. 미국에는 이 5대5고 핑크와 블루 석양 이렇게 마치 해변 도시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소박사. 이게 유럽이냐 미국이냐 했는데 일단 유럽 승이네요. 윈디의 승이다. 윈디가 오늘 비 내린다 했고 미국 측은 장마전선이 여전히 일본에 머무른다 했는데 미국의 예측이 전혀 틀린 건 아니게 됐어요. 장마전선은 어쨌든 일본에 머무르는데 절반 뚝 잘라가지고 한반도에서 일본 서쪽하고 한국, 중국에 거쳐있던 그런 어떤 장마전선이 사라졌어. 이건 뭐냐 이거. 진짜 하여튼 소박사가 재밌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결과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후 예측이 제일 어려워요. 어쨌든 소박사 이런 장마철에는 소박사의 전망을 듣는 것도 괜찮다. 비는 오늘 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내리고 주말부터는 다시 땡볕이 시작된다. 비는 그냥 오늘 새벽까지만 내린다. 이게 현재 소박사의 전망인데 맞을 걸로 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폭풍전야 잔마선선이 한반도를 관통합니다. 그 다음에 CD은행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2.5%로 하향했다. 뭐 딱히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뭐 $1 환율이 이 3개월 내 1320원까지 오른 후 6개월 내 12개월 내 127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상단 1320원, 하단 1270원은 시티은행이 전망했는데요. 인느라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설사 환율이 1350원이 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얘기 먼저 전할게요. 1300원 돌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적응력이라고. 경제는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요, 시간이 문제다. 천천히 환율이 오르면요, 한국 경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1200원이었는데 내일 1300원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빈부격차 자체는 적응이 돼요.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빈부격차 증가율. 운전비 파쇼 정권 때와 발족 노면 자이 파쇼 정권 때가 가장 빈부격차 증가율이 높았다고요. 급속도로 대한민국 시민이 가난해졌던 때가 언제냐? 발족 노면 파쇼 정권 때야. 운전비 파쇼 정권 때다. 빈부격차 증가율, 빈부격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 내가 강조하잖아요. 시간, 경제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환율도 1300원이든 1400원이든 1500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00원이 됐다 1300원이 되는 거, 혹은 1300원이었다 1200원이 되는 거.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인데 중요한 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내리는 것만 아니면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근데 우리 우리 원래 미끼 역할을 하시는 우리 태네님이 막 1300원 올라가면 나라가 망한 것처럼 이렇게 1500원 돼도 안 망해요. 얘들아, 착착 간다. 장담할게. 시간이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1300원에서 갑자기 또 내일 당장 1200원이 되는 것도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수출업체들이나 수입업자들이 한우 3개월 내지 이러한 6개월 이내의 환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업자들하고 거래했을 텐데, 환율이 요동치면 어떻게 돼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요. 누구는 큰 이익을 보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고요. 환율은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화되는 게 중요해요. 안정. 여러분 뭐 해외여행 갈 것도 아니면 지금 꺼도 돼. 환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환율은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가가 의존이 가장 커요. 유가가 좀 높잖아. 그러니까 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던 자동이실기 한국 경제의 특징 빨리빨리, 이게 유가와 빨리빨리, 그때 공급망 충격 이거야 뭐 그런 것 이게 걸려가지고 지금 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무역수지 적자는 당연히 역대 최대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워낙 엄청나게 떠버렸으니까, 지난달 작년만 해도 뭐 5, 60달러 하던 게 지금 100달러, 120달러 되니까 2배 뛰었으니까, 인드라 그게 접하는 게 인드라가 닭 튀길 때 쓰는 그 식용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3만원 뭐 이랬거든요. 지금 6만원이야. 6만원에도 못 사. 68,000원 막 그래요. 2배 올랐다니까 식용유 값이. 치킨 값은 그대로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고요. 포인트맨 테넷, 뭐 자화자찬이야. 그냥 인간 지표지 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시티은행이나 다른 데서 하반기에 그러면 왜 환율이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느냐? 유가도 안정화된다고 얘들아 강조했잖아요. 연중 평균 유가, 한때 일시적으로 유가가 140달러를 돌파할 수는 있어도,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막 또 테니님이 한마디 했잖아. 그랬을 때 인드라가 얘기하잖아. 참고는 한다 인드라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골드만삭스가 유가에 관해서는 가장 참고할 만한 리포트를 쓴다는 점에서 인드라가 강조한 거예요. 다만
인들아 얘기하는 게 일시적으로 140 넘어갈지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반기가 되면 유가는 어느 정도 10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 이거죠. 그럼 유가는 왜 안정화되냐? 명분은 뭐냐?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유가가 왜 안정되느냐? 그건 사실은 뭐 성문 세력의 말장난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되면 수요 둔화가 이루어지면 세계 원유를 쓸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렇죠. 수요가 줄어드는데, 예, 수요가 일정해야지 그 가격을 고유가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반기에는 유가가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전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안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은, 예, 무역 수지 개선이 되죠. 예, 그로 인해서 한국의 환율은 안정화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에 따라서, 예, 아까 얘기했던 빨리빨리 구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어요. 남들보다 하반기에.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은, 예,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이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돈을 뺄 때야 하고 빼고 있는데, 딱 하반기 구조로 딱 봤을 때, 예, 냄비 근성의 한국 경제 체질이 하반기 때 좀 오를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헤지펀드 투자자라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아니면 투자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서 뭐 50% 외국인들의 지분이 50% 이하가 된 것은요,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9번 큰 손들은 삼성전자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지, 수익률은 제로여도 상관없는 큰 손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돈 빼고 있는 애들은 급한 애들이야. 돈이, 현금이 급한 애들. 누구야? 헤지펀드들이 급하잖아. 걔들이 지금 돈 빼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돈 된다 생각하면 수익률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삼성전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유가 안정되지, 환율 안정되지. 얘네들이 당연히 한국 경제 체질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 냄비 뚜껑이니까 들어온다 이거예요. 하반기에 한국 주식이 잠시 폭등할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이건 가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 중간선거 때까지다. 물론 바이든 형은 석패합니다만, 예, 중간선거 효과 때문에 9월 말 추석 이후 바이든 형의 그 중간선거 때까지 딱 요 기간만 짧게나마 주식이 반등하지만 결국은 여전히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졌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다시, 예, 가을에 어떠한 좋았던 기억은 잊어버렸지, 겨울 한동안 겨울잠에 빠져든 세계 증시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예, 내년 말까지. 이게 인드라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한은 금통위가 연말에 3% 기록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은의 기준금리와 연준의 기준금리가 같아요. 저는 한은의 기준, 이창용을 인드라 믿거든요. 이창용이 또, 예, 이쪽으로 공부하시면 국유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예, 운전비가 임명한 거 아니야, 예, 이창용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연준만큼 금리 올릴 거고, 일단은 연준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파월은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인드라 입장에서는 지난 시기에 중립금리가 2.0이었을 때 중립금리 이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2.5. 그래서 지금 현재 중립금리를 예상하는 게 그 수치가 있어요. 인드라 지금, 예, 갑자기 중립금리 구하는 데가 있어요. 한국은 그런 중립금리 구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중립금리 구하는 공식이 있고 그 수치를 제공합니다. 지금 인드라가 그 중립금리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인드라가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냥 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2.5 중립금리가. 그래서 일단은
인드라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은 0.5 정도 플러스해서 가산금리를 붙여서 인드라는 연준이 3.0까지는 일단 올린다. 예, 무조건 3.0까지는 간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인플레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구기본의 기익이 세부적으로 조금 다 조정이 되면, 3.25까지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 3.5까지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까지는 무조건 가고, 필요하다면 0.25% 정도 더 올려서 경각심을 줄 수는 있다. 3.5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3.25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드라 강조했죠. 금리가 문제가 아니다. 양적 완화냐 양적 기축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통화량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도 그런 수준으로 가고, 그래서 내년은 미국이나 전 세계가 금리 인상 없이 그냥 통화량 조절로 쭉 가다가 경기 침체를 겪다가 이대로 돼서는 전 세계가 경제 엔진이 꺼진다! 그래서 막 걱정하고 여기저기서 막 난리치고 그러면 2024년부터 뭐 빠르면 그 이전에도 되겠지만 금리 인하 시기, 다시 금리 인하가 온다 이거죠. 그 시티은행이 하잖아요. 인드라 전망과 같아요. 인드라가 이거 일찍이 다 얘기했잖아, 이 시나리오. 이게 갑니다. 인드라 전망과 거의 같죠. 내년 4분기부터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분기당 한 번씩 0.25포인트 낮춘다. 왜?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 미국 민주당이 이겨야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다. 경제는 시간이다. 통화량이다. 수치에 자체에 연연하지 말라. 강달러 국면이죠. 99.5를 넘으면 강달러이기 때문에 한국 돈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엔화도 그렇고 중국 돈도 그렇고 다 그래요. 유럽 돈들도 유로화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가 아까 얘기했죠. 경기 침체, 하반기에 더 경기 침체가 가시가 됩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 안 돼요. 미국은 계속 미국 경제는 계속 올해 내내는 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부터 원래 대기업은 끄떡없는데 이렇게 일본이나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환율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이 먼저 타격을 받죠. 삼성전자가 대출을 받아도 아주 그냥 무이자나 다름없는 저리의 대출을 받지. 그리고 중소기업자나 이 자영업자들은 신용도가 낮으니까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부터 위험해지는 거죠.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인드라 강조했죠. 한국의 제1금융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은행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어떤 은행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에요. 어떻게? 보증제도로 연대 보증인제도, 이게 죽이는 거야. 그런 나라, 다른 나라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만 있는 거야. 연대 보증인. 본인이 빚을 못 갚어? 보증인이 다 갚게 해. 얼마나 편해. 은행은 그냥 땅 찍고 헤엄치기예요.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은행들은. 그러니까 제1은권, 뭐 한국의 시중은행 4대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걱정할 게 못 돼요. 채무자, 그냥 개인들이 그냥 알아서 되지는 거지, 노숙자 되는 거지. 다른 나라는 은행이 위험해져. 은행이 뱅크런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제1금융권은 뱅크런 안 돼요. 워낙 서류로 엄청나게 그냥, 여러분들 대출 받을 때 도장을 몇 번 찍어. 그게 다 여러분 엿먹이는 제도야. 아시겠죠?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채무, 추심. 아셨죠?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사람을 잘못 판단했네? 그냥 미국에서는 대출로 집 사놓고
예, 이따가 경제 어려워지고 수입이 쫙 줄어들잖아요. 집 놔두고 도망가면 끝이야. 예? 은행이 그 잡아가지고 그냥 다른 데 팔고 그러면 끝이에요. 한국은 어딜 도망가. 다 잡지. 예? 보증인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빚 요구하지. 어딜 도망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걱정할 게 없다. 심지어 새마을 금고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문제는 이제 제2신용, 제3신용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는 이런 담보 같은 게 별로 없거든. 소액금융 같은 게 무슨 담보가 있겠습니까? 저신용자 이런 사람들한테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대출해 주는데 무슨 보증 세우고 했겠어요? 그런 것들이 터진다 이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입증되잖아요. 시중은행이 터진 게 아니라 무슨 문전비가 했던 부상상호금융, 뭐 밭종노면이 했던 무슨 뭐 그 과거 밭종노면 파쇼 정권 때 골프장 건설하고 지방 아파트 건설할 때 그때 터진 거 파이낸싱, 그런 게 터진 거지 뭐. 그것도 시중은행에서 한 건 안 터지고 상호금융 뭐 이런 거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이런 게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조심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는 저축은행이 금리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쪽에다가 돈을 담고 있지 마세요. 지금 저기 뭐야, 전 세계가 달러 풀 때는 그러한 고금리 위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막 금리 많이 주는 데다 예금하는 게 좋지만 지금과 같은 양적 긴축 시대에서는 그런 금리 돈 많이 준다고 예금 이자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은행에 돈 맡기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시중은행에 맡기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이 최고다 지금은. 그냥 그것도 불안하면 그냥 장롱에 돈 처박아 놓고 계세요. 그러시면 되고 유가 그렇고 넘어가고 뭐 인간지표 테네님이 요즘 열심히 활약해가지고 지난 유가 전망도 그렇고 이번 원달러 환율도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1301원을 달성했는데 인드라의 또 구라경제학이 작용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금 적절하다 이거죠. 현 유가와 강달러 한국 금융시장의 특징 현금 자동 인출기 기능을 고려하면 현 환율로 1301원이 적정한 수준이다 이거죠. 무슨 이상한 이상적으로 뭐 이상하게 작동하고 무슨 해직펀드 1997년 때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수준은 인드라가 강조하는데 1997년에 그런 해직펀드들이 또 작전할 만한 어떤 시장 규모도 아니고 또 신현성 같은 걸출한 천재 경제학자가 또 한국의 외환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당할 한국 외환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인드라가 장담하겠습니다. 신현성을 믿어라. 인드라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400원, 1,500원 돼도 좋은데 문제는 속도다 이거죠. 속도. 오늘 1,300원, 내일은 1,400원, 뭐 내일 모레는 1,100원. 이래버리면 중소기업자들, 수출업자들, 수의업자들이 망해요.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것만 걱정하시면 된다. 이 변동률을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경기 침체기 1, 2년 벗어나면요. 딱 그 시기가 오면 인드라 생각에 어떻게 되나요? 총선 때 총선이 언제 시작하지? 내년에 총선인가? 내후년이 총선인가? 2024년이 총선 아닙니까? 그렇죠. 재작년에 총선이 4.15 부정선거가 재작년에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선 때 되면은 갑자기 다시 일어서는 한국 경제 뭐 이러면서 분위기 뜨면서 청년 정부가 압승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지금은 좀 당해줘야지 쟤네들이 어떤 꼴로 나오나 보고 있습니다. 창룡이 형 잘하고 있고 그래서 주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책 마련, 근원 물가 3% 중반까지 높아졌다. 이게 식료품과, 그러니까 근원 물가란 뭐냐? 이렇게 당장의 물가에 영향을 주는 농수산물과 이 에너지, 이런 것들은 뭐 겨울철 수기나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크게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이렇게 많이 요동치는 거를 뺀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하거든요. 이 근원 물가는 근본적으로 인구가 많으면 물가가 높아지고, 그렇죠? 말하자면 인구가 적으면, 그렇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노령화되면 인구 전체가 노령화돼도 물가 수준이 낮아져요. 일본처럼. 한국도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국면이냐? 왜 근원 물가가 2%를 넘어서 3%로 가느냐? 이건 전적으로 차이지 페럼 격리해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주법 시대에 직후처럼 군주법 시대가 풀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광란에 소비 파티를 열었잖아요. 인드라 가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접할 수가 있어요. 인드라 가게에 와서 이 회식 모임을 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오면, 야, 우리 3년 만에 보는 거지? 뭐 동창회 모임, 뭐 친목회, 향토회, 뭐 등산회, 뭐 뭐든 다 좋아요. 하여튼 가정 모임이든 뭐든 대부분 뭐 3년 만이다, 4년 만이다, 2년 만이다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단체 회식이 쭉 있어요. 이게 인드라 볼 때 강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이 가장 뜨거웠고 6월달은 5월달만도 못해요. 그리고 장마철을 맞이해서 이 강도가 더 약화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어떤 거기다가 경기 침체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소비 욕구가 좀 더 싸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한은의 어떤 보고서는 이전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5월달, 4월달, 5월달, 그러니까 막 과거의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의 데이터, 5월달 데이터, 4월달 데이터, 그걸로만 보면은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이즈 페럼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들아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은 올릴 수밖에 없어요. 7월 달에도 올리고. 그러나 8월 달에 접어들면서 8월 달에 만약에 한은이 받아보는 보고서는 7월 달, 6월 달과 7월 달께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6월 달까지만 해도 이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다 끝나는 광란의 파티가 아니거든요. 이번 달에도 어느 정도 광란의 파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만 그 강도가 약해졌다는 것 뿐이죠. 근데 장마철로 인해서 많이 꺾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은 어떤가? 더 꺾인다고 저는 봐요. 물론 여름이니까, 본격적인 여름이니까 2년 동안에 어떤 숨죽였던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고 뭐하고 돈 많이 쓰겠지만 애들도 방학하고,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게 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이렇게 2달 동안에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강도는 약해진다. 그런 면에서 저는 8월달 보고서만 8월달에 7월달 보고서 받고 9월달에 7월달 보고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추석을 내니까 추석 명절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렬왕 정부는 당연하게 대통령으로서 국정 안정을 꾀해야 되니까 추석 특집으로 뭔가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추석 전에 리포트들이 데이터들이 쭉 쌓일 거 아니야. 한은행에,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그때 데이터 보세요. 분명하게 사이즈 페럼 격리 해제된 다음에 이러한 광란의 파티는 끝난 데이터가 도착했을 거다 이거죠. 근원 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하반기서부터 시작하는 유가가 안정될 것이고, 왜?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 고려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죠. 지금은 충분하고 9월달 되면 명분이 약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근원 물가 얘기고요. 예, 그래서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물가 중심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이건 이창용 하는 얘기 당연한 얘기고요. 예, 모든 거 다 신경 끄고 경기 침체가 올지라도 지금은 물가에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이 파월이나 이창용의 공통된 입장이다. 국민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대책이 뭐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등의 부담 증가가 오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해서 지금은 더 이상 사회적 펠업 인드라 자영업자고 피해를 많이 봤지만 더 이상은 사회적 펠업 경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원금에 대해서 서서히 줄어가야 된다. 이거 한번 보조금 주면요 이게 줄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치적으로 문정부 파쇼 때가 좋았어. 보조금이 팍팍 나오는데 막 이러면서 왜 우린 안 줘? 막 이러면서 성년형은 맨날 손가락을 빨고 100만 원 줘. 이러면서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년형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 인기 없는 정책을 가셔야 돼요. 성년형 정부는 그런 비판을 감수하셔야 돼. 지금 막 증권시장에서 지금 재명이 애들이 특히 요즘 뭐 재명이 얘기들 그러냐 재명이 애들이 국힘당에다가 민생과 결부시켜가지고 소치하해달라 재명에 대한 소송 치하해달라 뭐 이렇게 압력 간다는 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증시판 지금 한국의 그 어떤 무슨 네이버 종목 게시판이다 뭐다 이런데 잔뜩 제명바이들이 잔뜩 작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렬형이 하는 게 없다. 세계 경제가 이렇다는 변명하고 네가 뭐라도 해야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드라가 제명이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거야. 이 무식한 놈들아. 뭘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그거 뭘 하는 게 포퓰리즘 정책이야. 뭘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면 망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렬형 뽑은 거야 국기본이. 그 성렬형 잘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태네님이 우려하는 대로 무슨 뭐 금감원장하고 성렬형이 뭐 이렇게 은행이 이자놀이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거 어디가 아니라 짜고 수업이지. 창룡이 형하고 한은하고 알파 오메가지. 금감원장이 뭐 그러라고 아니 뭐 뭐야 누구야 걔 누구지 트럼프처럼 금리 내려라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 그런 어떤 월권도 아니고 시중은행대로 예대 마진 좀 신경 써라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인기 정책인데 이런 건 인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대출이 갑자기 속도가 빠르니까 뭐라도 하는 신용청을 하는 건데 그 정도는 내가 애교상 봐준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이 정도는. 근데 하는 신용만 하겠지 은행도. 이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나 이번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신용이지. 태느님이 그냥 과대평가하는 거지. 예대 마진 축소해라 해서 축소될 그런 것도 안 되고 부동산에서 임대시장에 뭐 이렇게 뭐 상생 임대 한다고 해서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돼. 시장이 더 살아라. 알면서 한 거야. 알면서. 그런 거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거 아니에요. 그다음 김소영 변호사에 관해서는 등간에 이복현 저는 이복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간에 이번에 좀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많이 증권계나 이런 데서 라임 같은 거 사건 확실하게 다 착사를 좀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지금 약간의 한국 시장도 그렇다고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헤지펀드에 표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것들을 전제하고 이왕 이렇게 되는 게 일정 정도 경착륙하는 모양새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정권에서 문전비 자유파쇼 정권에서 암약했던 금융 사기단을 싹 다 색출해서 100배 징벌세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인들아 강조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걸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김소영 변호사는 이제 요즘 뭐 제가 국내 정쟁에는 신경 안 쓰잖아요. 뭐 제명이든 뭐 준석이든 신경 안 써요. 저는 관심도 없고 안 봐요. 저는. 예. 김소영 변호사가 청와대로 가지 않는 이상 일단 제 관심사에서 벗어났습니다. 청와대로 가야지 일단. 예. 제 기준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융불안지수 주의 단계 진입, 2008년 금융위기 초기 수준은 2008년 10년마다 한 번씩 오죠. 이때 위기는 기회다 해서 여러분 큰 그림 그리시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신의 어떤 전망을 믿지 마시고, 인드라도 안 믿으니까 추세에 대응하시면 돼요. 현재까지 인드라는 인드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바가 많이 맞아떨었다 해서 인드라는 뭐 교만 떨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큰 그림은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할 뿐이고요. 그다음 금융 안정, 자본 규제 강화, 금리 인상에서 이거 바젤 3처럼 대선 충당금 저축하면은 저절로 대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금융 안정. 금리보다 무서운 게 이게 사실상의 양적 긴축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하느니 금리 올린다고 해서 효과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시중금리라는 거, 대출금리라는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준의 금리,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국채금리, 2년물, 3년물, 3개월물, 10년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한은의 기준금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시중금리는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한은에서 막말로 5%, 6% 올려봐야 그거는 한국의 금리 생활자만 좋을 뿐이지 실제로 대출, 인드라처럼 대출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한국은행 이창용이 금리를 얼마나 오르든 저한테는 별로 영향을 못 줘요. 어차피 한은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에 대출 금리들은 작년부터 다 올랐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조차도 대출 금리는 이미 다 일찍이 다 올랐다고요. 국제금리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한국은행의 힘은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금리 인하나. 이건 한국은행조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이 과연 시장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미국 연준의 금리 조치는 효과가 있죠. 상징성이. 이렇게 한국 경제처럼 이 글로벌화, 세계화가 돼 있는 경제권에서는 각국의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점을 아셔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바젤 3 이런 것처럼 양적 긴축, 한국식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이거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거거든.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시중은행이 이거 쟤는 무조건 인드라처럼 대출 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갚을 수 있는 알짜 자영업자인데, 그러면 얘한테는 대출을 주는 게 은행한테 이익이란 말이야. 근데 못 줘. 왜? 바젤 3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야 되거든요. 쟤는 진짜 배째라 하는 대출자가 아닌데 돈 빌려주고 싶은데 은행이 돈 못 빌려줘. 총액 한도가 딱 걸려버렸어. 이렇게 상황이 됩니다. 이게 바젤 3 대선 충당금 적립해라. 그래서 독일이나 모든 작년부터 다 적립하고 있답니다. 한국도 이거 할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더 떨어지고 그러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적 긴축, 양적 완화가 더 중요하다. 금리 인상과 인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강조했고요. 한은은 실적 분석을 통해 국내은행의 규제 자본 비율이 1%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 등 전체 대출 증가율이 1.8%포인트 하락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하락하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960조 원, 내년부터 채무상환 부담 급증. 올해까지는 버텼는데 지원금이다 뭐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자가 나가죠.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도 나가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무작정 방치하는
그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망할 놈들은 망하자, 문전비 때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적정한 점은 어떤 거냐? 그래서 이 채무 상황과 관련돼서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을 조금 더 원리금까지 이렇게 갖게 하면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이자 유예 조치를 합니까? 이자만 내는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소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사회주의 포럼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은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게 방향이에요. 방향이 돼 이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실무진들에게 내려진 가장 큰 숙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잘 묘리를 잘 낸다면 대단한 실전 전문가가 되겠죠. 아무나 못할 일이고 굉장히 엄청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편으로 사회주의 포럼 시대 때 지원 정책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폐지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큰 부작용 없이 선순환되도록 경제에 그 충격을 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신현성이 잘해냈다 이거예요. 신현성 같은 사람들이 좀 나타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정책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배터리 펑 화재 배터리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래요. 상생 임대인 제도도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결론 삼아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고 거래 활성화.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거래세 인하. 이런 정책들이 이게 만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세가 인하가 되면 거래가 늘겠죠. 그러면은 다른 데서 막 유류세도 줄이고 막 법인세도 줄이고 다 줄이잖아. 세금이 더 필요할 텐데 윤 정부는 뭘로 먹고 살아? 이럴 때 부동산에서 세금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박리담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요 세금이 많이 거쳐요. 인드라 강조하지만 거래세 인하가 되면 한국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될 뿐더러 모두에게 윈윈된다 강조했습니다. 거래세를 인하하면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세금도 더 많이 거친다. 강조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한시적으로 그냥 아까 얘기했던 뭐 이자놀이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나 이 상생 임대인이나 다 같은 어떤 약간 이 정도의 인기 정책은 인드라는 다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건 애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메달이 정리를 잘했네요.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원숭이 두창 뭐 이런 동성애하고 연관된 이제 루머도 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잘 생각해 보시고 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주식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원숭이 주창주 뭐 이래가지고 뭐 테마주로 또 삼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생각하고 싶고요. 난테가 이제 머스크의 어떤 인터뷰 번역 그거를 이제 했는데 뭐 경기 침체 가능성 높다. 뭐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머스크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요. 그다음 흑표해박쥐 피를 먹고 사는 흑표해박쥐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리메이슨 채널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투데이 브레드 TV 메시아닉 주에서 이스라엘 자살 사망자의 3분의 1이 일리아 출신이다. 적응 실패다. 일리아가 뭐냐면 과거 러시아나
소련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에. 소련이 붕괴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 온 상당수 분들이 그 러시아, 소련 출신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뭔가 소련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가면 부자 된다 이런 망상 때문에 유대인 핏줄이 확인이 되지 않은 어줍지 않은 그 뜨내기 유대인, 가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많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또 그런 걸 또 많이 받아줬어요. 그 당시에. 지금 좀 다시 엄격해졌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못해. 이런 유대인이야. 말하자면 아니 이스라엘에서 사는데 지원금 떨어지면 히브리어를 못해요. 뭘 먹고 살아.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적응 부정자다 이거죠. 요행을 바라고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정부 지원금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탈북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1시간 지났네요. 그 다음에 푸틴의 재산, 이게 가디언에서 이제 분석했는데 이제 프랑스 총선이 끝나서 약간 푸틴이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봐서 그렇지. 가디언에서 푸틴아 웃고 있지마, 너 작살낼 수 있어. 네 재산 다 뭐 이렇게 살짝 이건 잽을 던진 거죠. 잽을 던졌다. 국유본이 푸틴 재산 다 파악하고 있죠. 막말로 얘기해서 국유본이 운전비나 골룸박 재산 모르겠어요. 다 파악하고 있죠. 숨겨진 돈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 반쪽정은 숨겨진 비자금 어디에 뭐 있는지 국유본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죠. 왜냐? 그러다가 관계자가 다 돼지면 그 돈이 누구 돈이 돼? 국유본 돈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카다피가 돼졌어. 카다피가 엄청난 비자금이 있어요. 그 비자금 누구 거가 되는 거야? 반쪽정은에게 숨겨진 재산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하나가 반쪽정은 아니겠습니까? 걔가 갑자기 돼지면 그 숨겨진 재산들이 영원히 묻히고 말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갑자기 또 저번에 오소프가 리투아니아 계였잖아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칼링그라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러시아에서 뚝 떨어진 땅이에요. 폴란드하고 독일 쪽에 있는 땅, 폴란드 위에 있는 땅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가난한 나라고, 리투아니아가 왜 이러나 간단하게 해서 우크라이나처럼 당하면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라는 것을 역사에서 처절하게 겪은 나라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이에요. 이 발트 3국은 다시는 러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핀란드냐, 이 발트 3국의 롤 모델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소련의 정면 대항해서 핀란드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반면에 자기들은 소련에 굴복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최저 가난한 국가가 됐잖아요. 그 역사적 기원을 뼈에 사무치는 국가들이 발트 3국입니다. 지금 현재 먹을 게 없어. 얘네들 여자 산업밖에 없어요. 얘네들 발트 3국은 관광과 여자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냥 러시아냐 유로냐 나토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나토예요. 얘네들. 중구나 사나 나토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대전으로 가는 떡밥이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조재길, 테슬라, 뭐 얘기 나오고 있고, 이건 뭐야? 조재길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통합전략, 미한동맹 강화, 북한 대화, 제재의 병행. 이게 뭔 말이냐? 이번에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 임명했잖아요. 이제서야 구체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서야 구체적인 어떤 대한반도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제재 푸는 일은 없다. 대화를 위한 대안은 없다. 억지력을 강화시킨다. 미한 동맹, 특히 동맹 외교를 강화시킨다. 나무랄 일이 없죠. 국무부를 언제나 인도는 지지하고 있죠. 친미가 우선이다. 강조했습니다. 친미가 우선이다. 외교의 최우선 전략 가치는 친미입니다. 친미. 반미는 파시즘입니다. 반미는 파시즘. 친미는 생존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신인균 운전비가 국제 경로나 스타트 국제 형사 재판소로 가나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신인균 선생은 또 이 한반도 뉴스에 관해서는 이 뻥인균 약간 과장 없는 건 아니지만 있는 거를 뻥튀기 하는. 그래서 이제 신인균 선생도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나 RFA 자유아시아 방송을 인용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런 거예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가끔가지만 드물게 국내 뉴스에 관해서 보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건 국은 지시사항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이거는 국유본이 오더로 때린 사건이에요. 성렬형이 갑작스럽게 결정한 게 아니라 이게 국유본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월북 사건. 탈북한 사람들을 강제로 다시 북으로 보낸 사건 있잖아. 문전비 파시오 정권이. 이것은 인권 문제. 지금 바이든 형은 인권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라고요. 그렇죠? 인권 문제, 인권 외교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게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뭐냐? 미국에는 원비어 사건이 있죠. 원비어. 그리고 월북 사건. 북송시킨 사건. 탈북한 사람을 강제로 북송시켰어요. 이건 엄청난 인권 유린이에요. 또 하나가 이렇게 마치 간첩죄를 누명 씌워가지고 월북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성렬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국유본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해서 나온 사건이다. VOA 이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피살 공무원 사건은 정의 추구 문제다. 정쟁은 불행한 일이다. 근데 인드라가 이미 며칠 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우리 김기수 누님 최태호선 만남. 어디 갔지? 없네. 어디 갔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인드라가 강조했죠.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드라는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포 르네상스 김기선 누님 넘어가고 최태원 만담을 잘하셔. 환상의 커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 친박이죠. 그래서 재물포 르네상스. 그래서 이것은 인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도와 같은 신시가지, 그러나 또 재물포 같은 구시가지. 구시가지 전 세계 모든 도시에 항상 오사카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그래서 구시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재개발할 것인가, 이게 화두입니다. 언제나 오사카도 가보니까 신오사카, 구오사카.
도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 도심의 재개발 그런 것처럼 이 인천도 결국은 이 구시가지를 어떻게 다시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출 때다. 그래서 그런 적임자는 유정복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정복은 능력이 차고 넘쳤다. 인천 시민들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인들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인천 시민들은 전폭적으로 유정복 시민 믿고 생업에 종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널A 재무폰 르네상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청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네요. 사과 200박스 의혹이 있다네요. 의혹을 빨리 파헤쳐서 관련자들은 의혹이 있다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져야겠죠. 그리고 강서구청장 김태우 국민에게 보고한다 TV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우리 김태우 수사관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몰랐었는데 은평구청장 사과 박스 얘기도 그렇고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청와대에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림이 있는데 여태까지 대부분 이런 어떤 수사 사항과 관련돼서는 이 김태우 수사관이 수사관 촉이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이번에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지 않느냐. 특히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뭘 더 바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VOA 무게소리 그 다음에 김태우 피살 공무원 사건은 결코 한국인의 자존심, 자유인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다. 이걸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는 인들아 볼 때는 굉장한 불행한 일이다. 아주 유감이다. 뭔가 인간성을 의심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유적 심각하게 알 권리 침해한다. 채널 A도 있고, 그렇죠. 대통령 지정 기념물 30년간 열람 제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유족들이 법적 조치를 물새 틈 없이 취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까 이제 이들아 강조했던 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정쟁 유의 삼지 말아야 이들아 한마디 했더니 또 미국소리 방송에서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이들아 입장이 같죠. 그 다음에 구본 입장은 미국소리 방송과 입장이 그대로 같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노예령 시행과 민사법무 법률의 논란의 대로 경찰 어이없다. 그러니까 인들아 볼 때는 그냥 정부 초기에 힘겨루기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 시간 지나면 진화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인들아는 한 국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림은 그려지는데 인들아가 이런 거에 일일이 정쟁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무르는 대로 가다 보면 뭐 경찰의 입장, 그 경찰 간부 애들, 운전비 파시에게 줄댔던 애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어쨌든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인들아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3개월쯤 되면 어쨌든 제 생각에는 빨리빨리 진화된다. 반란들은 반란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압해야죠. 정부 초기에는 그건 불가피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믿고 있으니까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쭉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건 트럼프 전복시도 그 다음 보나파르트님이 애틀란타에 관심 있다고 하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갑자기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가수 김진의 애틀란타 정착기 가수 김진이가 가수를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있대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난민정책 청문회, 난민 수용률 최하위. 자, 다시 한번 뭐 어떤 간에 우크라이나 난민들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 많이 받아주시는 게 우리가 한국전쟁 때 했던 기억들을 잊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이민, 난민 허용들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려인들은 많이 오셨더라고. 근데 고려인만 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들, 주변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불안한 조지아인, 리투아니아인, 몰도바인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난민들이 대부분 어린이거나 여성분들이거나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같이 전세계 최악의 인구 감소율을 기록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 젊은 분들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선택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방송에서 지적하네요. 그리고 올드티브,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중학교 3학년인데 전사했다. 이유군 학도병. 어머니께 붙이지 못한 편지가 공개됐는데 눈물 나네요. 전쟁은 없어야겠죠. 안타깝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누리호가 촬영한 푸른 지구. 누리호 성공하긴 순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과학기술부. 그 다음에 이거는 흥미롭게도 알자지라에서 특파원까지 보내서, 이 알자지라 그 아랍 방송이잖아요. 알자지라가 아랍 방송인데 과거 분류상 구본 뉴스상 뉴라이트 방송 쪽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알자지라 중요한 방송이죠. 어쨌든 알자지라에서 이렇게 보도할 만큼 누리호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국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막 이렇게 국뽕에 차올랐어도 안 됩니다. 어쨌든 국원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국은 달 뒷면까지 탐사했잖아요. 중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모자른 게 많은 게 한국인데, 얘들아 볼 때 이 누리호 성공으로 지금 가장 마음이 불편한 애들은 반쪽 정은이 아니라 맹꽁이 C8일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오히려 더 예민하게 누리호 발사 성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반쪽 정원이야, 얘야 뇌가 없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누리호 발사 성공, 북한 ICBM용과 달라. 누가 뭐라고 했어요? 미국의 소리 방송? 다르죠. 그러나 여기에 그리고 성렬형이 무엇보다 문전비 때와 달리 현장 안 간다. 지난 방송에서 저 중앙일보의 그 출근 인사 때 성렬형이 이거 그냥 현장에 안 가고 방송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성렬형이 누리호 성공에 엄지척 했어. 왜 현장에 안 갔냐? 그거는 우리 신인규 선생이 잘했는데 문전비가 생 양아치 짓을 한 거죠. 얘가 A4 용지나 읽는 애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통제실에 이벤트 기획사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이게 무슨 국민 기자회견이에요? 날조된 기자회견.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지. 문전비가 왜가 무슨 날조된 이벤트 조작 아니면 얘가 무슨 집권했겠어. 문전비가 있던 모든 선거판은 다 조작이었잖아. 문전비 시대의 모든 선거판은 다 부정선거로 팩트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수삼 부정선거, 드루킹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얘가 부정 아니면 뭐 어떻게 집권했겠어. 국회의원이 임명했지만. 자, 그렇고 잘한 게 뭐야 도대체. 잘한 건 모르겠어. 문전비는 반쪽 넘으면 잘한 거라도 하나 있지. 얘 뭘 잘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다음에 신인규 선생이 그랬죠. 미국 주도 위성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술적 자격을 갖추게 된 한국. 이거죠, 이거. 당장은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자격 요건을 갖췄대잖아.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주 방위군을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주 시대가 나오잖아. 머스크 형이 괜히 뭐 스페이스 X 하겠어요. 베조스하고 머스크가 지구상에 엄청나게 위성 떠올려 하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리호 수고하셨고 다들 성희랑 다 각자가 열심히 잘하셨어. 그러니까 성공한 거지. 그래서 또 이걸 또 젊은 시각이 또 이런 거 안 놓치죠. 송여령이 현장 부담 주기 싫어 용산에서 생중계로 참여.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시간 한 20분 동안 방송했네요. F님 어서오세요. 손님이 없어서 일찍 방송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한 명도 안 들어오네요. 오늘은 봐서 일찍 집에 가야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내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손님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방송하러 나왔어요. 방송하려고 방송하고 싶어서 가게 나왔습니다. 가서 딱 지금 8시니까 한 10시까지 있어보고 손님 없으면 문 닫고 나가야 돼요. 오늘 아직 개시도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